자, 이제 어디로 들어간다? 상가임대차로 들어갑니다. 상가임대차 보고입니다. 자, 우리 책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네, 책이 두꺼워가지고 넘기는데도 시간 걸리네요. 자, 549페이지 보시면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다 라고 하고 있죠. 상가 임대차 보호법.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바라봤을 때 목차도 동일해요. 동일하다라는 걸 우리가 함께 보죠. 보시면은 549페이지에 먼저 목적이 나와 있는데 이건 뭐 재정 목적 말하는 거죠. 당연히 누굴 보호하겠다? 예? 상가 입장에 보호하겠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그 밑에 적용 범위요. 넘겨봅니다. 네모 3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551페이지에 대항력 그리고요 뭐 나오겠어요? 당연히 우선 변제권 나오겠습니까? 553페이지 보세요. 우선 변제권 보이시죠? 네. 그리고 조금 한 장 더 넘겨보시면은 그 뒷페이지에 최우선 변제권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임차권 등기 명령. 한 장 더 넘겨보시면은 이 존속 기간과 관련된 내용. 똑같습니까? 똑같아요. 따라서 주택임대차 보호법과의 그 차이점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정리해 나가면은 이제 상가임대차 정리도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보죠. 자,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목적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밑에 적용 범위가 나와 있는데 양괄호 1번 보세요. 상가 건물 임대차다. 상가 건물 임대차다. 그런데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그 밑에 양괄호 3번입니다. 일정액 보증금 이하의 임대차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줄에 보시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 일정액을 초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초과하지 않아야 뭐가 적용이 된다? 이 법이 적용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어떤 개념이 등장하냐면은 환산보증금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해요. 환산보증금. 환산보증금. 이 환산보증금이다라고 하는 말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겁니다. 그리고 보증금과 더불어서 만약에 월세가 있다면은 이 월세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요. 이게 뭐다? 환산보증금이에요. 이렇게 계산해서 나오게 되는 이 환산보증금액이 우리 책 549페이지 밑에 박스 안에 나와 있는 이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뭐가 적용이 된다는 말입니까?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된다는 말이에요. 먼저 서울을 보시면은 4억이에요. 서울에서 상가임대차 계약 체결하시면서 환산보증금이 4억을 넘기셨다. 그러면 보호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수도권 보세요. 3억입니다. 넘기셔서 광역시 2억 4천, 그 밖의 지역 1억 8천입니다. 자, 그리고 박스 밑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에 셋째 줄 보시면은 환산보증금. 네, 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유를 봅니다. 셋째 줄 오른쪽에 예를 들어 보시면은 서울에서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얼마고요? 2억이고 월세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250이라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월세 250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거 얼마예요? 아니 이거 얼마냐고 이거 얼마냐고요 이거? 예? 2억 5천 맞습니까? 예? 2억 5천. 자, 그러면 2억 5천 플러스 2억을 하게 되면 4억 5천이 되기 때문에 4억을 어떻게 했다? 넘기셨다. 예, 이렇게 되면은 보호를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 환산보증금 아시겠죠?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이런 거 있었습니까? 이런 거 없어요. 보증금이 뭐 10억이라 하더라도 20억이라 하더라도 보호 받는다 못 받는다? 보호 받아요. 다 보호 받습니다. 그런데 상가 같은 경우는 이 환산 보증금에 의해서 선을 정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다만 그 밑에 동그라미 4번 한번 보세요. 다만 대항력 그리고 이 갱신 요구권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밑에 줄에 권리금 보이십니까?
다만 대항력 그리고 갱신 요구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리금에 관한 내용들. 이 내용들만큼은 환산 보증금액이 기준금액 초과하더라도 적용이 돼요. 네? 자,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환산 보증금액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된다. 그런데 이것들만큼, 이 규정들만큼은 초과하더라도 적용이 됩니다. 초과하더라도. 아무리 보증금액이, 환산 보증금액이 일정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상가 임차인에게 대항력만큼은, 갱신 요구권만큼은, 그리고 권리금에 대한 것들만큼은 인정을 해줘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네. 자, 그럼 이제 대항력으로 넘어갑니다. 자, 대항력 의의를 보시면요. 첫째 줄 오른쪽에 봅니다. 인도받고 뭐요? 사업자 등록.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그러면은 그 다음 날에 대항력 취득합니다. 사업자 등록. 자, 책을 넘기시고요. 자, 넘겨보시면은 오른쪽에 이제 우선 변제권 나와 있죠. 이 우선 변제권도 똑같습니다. 주택임차권과. 자, 이 박스 안에 제5조에서 2항을 봅니다. 2항. 첫째 줄에 나와 있죠. 이 대항 요건을 갖추고 금액주시를 뭐 갖추셔야 된다? 확정일자 갖추셔야 된다. 확정일자 받으셔야 된다. 자, 여기다가 더불어서 뭐 받으시면요? 네, 확정일자 받으시면은 뭘 취득한다고요? 우선변제권 취득한다고요. 네,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우리 책에도 간단하게 나와 있죠.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시면 이제 네모 3번에 최우선 변제권 나와 있죠. 이것도 똑같다. 물론 그 기준 금액들은 다 다릅니다. 기준 금액들. 자, 보시면은 이 제14조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3항의 둘째 줄 한번 보시면 중간에 2분의 1 범위에서 주장할 수 있다. 이거는 똑같죠.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목적 가액에, 해당 목적물 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변제권 주장할 수 있다라는 그 취지는 동일한데 그 밑에 나와 있는 이 금액들이 다릅니다. 먼저 시행령 6조에 나와 있는 것들은 1번에 서울 6,500, 수도권 5,500, 광역시 3,800, 그 밖의 지역 3,000만 원. 이 금액 이하이어야만 뭘 주장할 수 있다고요? 최우선 변제권 주장할 수 있다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시행령 7조를 보게 되면은 서울 2,200, 광역시, 수도권 1,900, 광역시 1,300, 그 밖의 지역 1,000만 원. 이 금액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최우선에서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네? 숫자가 많이 나니까 머리 아프죠? 예. 외우지 마세요. 머리 아프시면요. 네?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시고 쓰세요.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네모 6번에 임차권 등기 명령 나와 있는데 역시 똑같습니다. 볼 필요가 없다.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시고 이제 네모 8번에 존속 기간이 나와 있는데 상가는 몇 년이다? 최단 존속 기간. 예, 1년이다. 1년만 받았습니다. 주택 몇 년이야? 주택 2년이야. 상가는요? 1년이야. 자,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 보시면 이제 계약 갱신 요구권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임대차,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네, 요거 좀 봐야 됩니다. 갱신 요구권입니다. 갱신 요구권. 상가 임차인이에요. 최단 존속 기간이 몇 년이다? 1년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1년으로 계약을 아마 하실 거예요. 상가 임차인으로서 사업을 하시면서 고깃집을 운영하신다. 너무 잘 돼요. 에? 너무 잘 돼요. 그러면은 이 임대인 갑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너를 쫓아내버리고 어떻게 하고 싶다? 내가 하고 싶다. 그렇게 합니까? 예, 그렇게 해요, 실제로.
에? 너를 어떻게 하고 싶다? 에? 너를 쫓아내고 1년 끝났어요. 어떻게 합니까? 에? 나가라 하겠죠. 나가라. 자, 이런 경우에 이 상가 임차인이 거기다가 막 시설도 투자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손님도 모으려고 막 여러 가지 막 광고도 하시고 하셨겠죠. 그런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서는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줍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이게 시간의 경과인데요. 시간의 경과인데 여기서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그날이 있겠죠. 계약이 끝나는 날 1년. 이 1년이 끝나기 전 6월서부터 1월 전까지 사익 기간에 이 기간 동안에 이 임차인을이 뭘 요구할 수 있다? 뭘 요구할 수 있다? 갱신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갱신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기간에 갑이 야 내가 장사할래. 야 나가래요. 뭘 요구한다고요? 그럼 임차인이요. 갱신 요건 행사한다고요. 그러면 임대인이 들어주셔야 돼요. 정당한 이유가 거절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들어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갱신되는 거예요. 몇 년으로요? 1년 또 갱신되는 거예요. 1년 또 갱신은 2년째가 되죠. 2년째가 끝나기 또 6월 전서부터 1월 전까지 사익 기간 동안에 또 뭐라고 한다? 나가라. 뭐라고 한다? 그럼 또 갱신 요구.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계약이 끝나기 6월 전서부터 1월 전까지 사익 기간 동안에 갱신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제한이 있습니다. 5년의 제한이 있어요. 5년. 그러니까 우리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상가 임차인에게 5년 동안의 영업권을 보장해 준다 이 말이에요. 5년. 네. 5년입니다. 5년. 자,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드디어 5년을 다 채우게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5년을 다 채우게 되는 날이 되었다. 그 5년이 되기 6월 전서부터 1월 전까지 이 사이 기간 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 만약에 임대인이 나가라고 만약에 나가라고 안 했다면은 임차인은 어쨌든 갱신을 요구할 수는 없죠. 더 이상 5년을 채웠으니까요. 근데 나가라고 안 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법정 갱신되는 거예요. 법정 갱신되는 거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 갱신 요구권과 그 다음에 법정 갱신 같은 경우는 계약 끝나기 전 6월서부터 1월 전까지 그 기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기 쉽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는 이 갱신 요구권 있죠. 이거는 몇 년 내 기간 동안 행사할 수 있다. 5년 이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5년이라고 하는 영업권 보장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가 필요한 거는 이 법정 갱신 되는 거 있죠. 법정 갱신 같은 경우는 기간 제한이 없어요. 그럼 20년, 30년, 50년 동안 법정 갱신 돼도 됩니까? 그렇게 법정 갱신 돼도 돼요? 네, 문제 없어요. 지금 우리 학원 여기서 몇 년째 법정 갱신하고 있을까요, 지금요? 20년 훨씬 넘었어요, 지금. 계속 뭐 하고 있다? 계속 법정 갱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계속. 이해되십니까? 예. 자, 봅니다. 자, 보시면은 557페이지 오른쪽에 양괄호 1번에 보시면은 계약 갱신 요구가 나와 있습니다. 임차인이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 갱신 요구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민법 통틀어 가지고 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지상권자가 주장할 수 있는 갱신 청구권하고 요 상가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갱신 요구권하고 같다 다르다. 달라요. 지상권자가 갱신 청구할 때는 거절할 수 있었습니까? 네, 거절할 수 있었어요. 그럼 뭐 청구한다? 매수 청구권.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갱신 요구권 같은 경우는 거절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12월 13일이었나요? 네?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이 주택 임차인들도 뭐 요구할 수 있게 해주겠다. 안 보셨어요? 관심 없으십니까? 2020년서부터 시행된다 그랬잖아요. 안 보셨구나.
2020년 정도서부터 이제 이 주택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겠다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법이 개정되겠네요. 맞죠? 예? 그 전에 어떻게 하셔야 된다, 우리가? 빨리 합격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예, 자, 봅니다. 자, 그리고 제한에, 동그라미 이번 제한 보세요.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해가지고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의미를 파악을 하시고 다시 왼쪽에 박스 안에 보세요. 이 10조 보이십니까? 10조? 자, 여기서는 일단 둘째 줄에 보시면은 계약 갱신 요구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단 거절을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1호에서부터 8호까지 여기에 해당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임대인이 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다. 하나씩 보죠.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을 어떻게 하셨다? 연체하셨다. 차임도 안 내시면서 갱신 요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다? 안 해줘. 그럼 안 되는 거예요. 3기입니다. 3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3기. 왜 3기일까요? 왜 3기다? 하필.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니까요. 예? 왜 3기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니까요. 예. 자, 내려갑니다. 2호 보세요. 2호.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하셨다. 예,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자, 3번에 서로 합의해서 보상을 제공했다. 자, 일정한 보상을 주시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괜찮습니다. 거절하셔도. 4호 보세요. 동의 없이, 임대인 동의 없이 목적으로 어떻게 하셨다? 전대하셨다. 이게 무슨 전대입니까? 무단전대예요. 무단전대. 전대가 뭐예요? 전대. 임차인이 뭐 하는 거? 임차인이 다시 임차하는 거죠. 예, 그거 이제 무단으로 하시면은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5호 보세요. 건물의 전부 일부를 고의 중과실 파손, 중과실로 파손하셨다. 요거 많이 나왔어요. 중과실을 뭘로 바꿔서? 경과실로 바꿔서. 예, 경과실로 바꿔서. 자, 그 다음에 6호 보시면요. 전부 일부가 멸실돼서 임대차 목적 달성하지 못한다. 7호 보시면은 그 밑에 줄에, 둘째 줄에 보시면은 재건축 나와 있습니까? 네. 자, 근데 이거를 1호에서 8호까지 이걸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시험에 나오는 거는 한 4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외우실 필요가 없다. 내가 만약에 머리가 좋다. 그럼 다 외우세요. 내가 머리가 좋다. 그럼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자, 첫 번째. 몇 기의 연체? 3기 연체. 이거를 뭘로 함정을 하는 거예요? 이걸 2기로 함정을 해요. 2기로요. 2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3기다, 3기. 자,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무단 뭐요? 무단전대. 뭘로 함정 파요? 무단양도. 무단으로 양도는 해도 됩니까? 양도해도 돼요? 네? 지금 우리 열거 해놨죠, 열거. 이거 열거주의라고 해요. 여기에 해당되는 외거를 했다고 해가지고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습니까? 임대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단 양도해도 됩니까? 예, 무단 양도해도 돼요. 하지만 뭐는 안 된다? 무단 전대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보실 만한 게 고의 중과실이에요. 고의 중과실로 파손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파손을. 예? 벽을 갖다가 막 무너뜨려 버렸어요. 중과실로. 그러면은 거절할 수가 있다. 다만 우리 시험에서 그냥 과실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경과실이라고 한다면은 이거 거절된다 안 된다? 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때 네. 예를 들어서 뭐 일부를 뭐 수선한다 이런 걸 이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네, 재건축. 네.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이 정도.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중점적으로 해서 계약 갱신 요구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법정갱신 나와 있죠. 예, 아까 전에 살펴봤기 때문에 읽어봅니다. 법정갱신에서 효과만 봅니다. 효과. 자, 먼저 기억해 보시면요. 전 임대차 동일 조건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동일합니다. 근데 니은을 보시면은 존속기간 몇 년이야? 1년. 주택은 몇 년이었어요? 2년이요.
주택이 왜 인연인지 제가 설명드렸죠? 설명했습니까? 주택 왜 인연인지 분명히? 예, 그렇죠. 착한 사람한테만 보여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는데 누구만 할 수 있다? 누구만 해지 통지할 수 있다? 누구만? 임차인만. 임대인 할 수 있다 없다? 임대인 못 하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그 밑에 몇 월이 지나면? 3개월. 좋습니다. 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까지 정리를 하시고요. 나머지 조금 더 세세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후 과정에서 다른 뭐 이렇게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문제풀이 과정에서 조금 더 이제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 상가는 이제 이 정도로 정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책을 좀 시간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어디를 피시냐면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로 갑니다. 먼저 할게요, 이거. 자, 602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602페이지. 여러분들이 602페이지를 한번 펴시게 되면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이 602페이지 보시면은 네모 1번에 비전형 담보다라고 되어 있죠. 비전형 담보. 그러면 이 가등기 담보라고 하는 거는 담보권이라는 겁니까? 예? 담보권이라는 거예요? 담보권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담보권 맞아요. 예? 담보권 맞다고요. 한번 써볼게요. 가등기 뭐다? 담보다. 예? 가등기 담보다. 그러면 이거는 담보물권이에요. 담보물권이라고요. 우리가 민법에서 물권법 보게 되면은 담보물권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세 가지 나옵니까? 다 까먹으셨어요? 뭐 있어요? 예? 이러면 이제 식사로 못 가십니다. 자, 담보물권 세 가지 뭐 있었다? 예? 이렇게 세 가지 있었습니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물론 뭐 질권은 우리 시험 범위 아니니까 무시하시더라도 유치권과 저당권이 있었습니다. 우리 법에 정해진, 민법에 정해진 담보물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가등기 담보라고 하는 거는 민법에 있다 없다? 민법에 있다 없다? 없어요. 어디에 있다? 요 특별법에 있다 이 말이에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된 뭐다? 담보물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전형 담보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전형담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전형담보, 전형적인 담보. 유치권, 질권, 저당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비전형은요? 가등기 담보요. 가등기 담보요. 네.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이 가등기 담보는 물권이다. 가등기 담보권은 물권이다. 그리고 무슨 물권이다? 담보물권이다. 담보물권이다. 자, 이렇게만 말씀드리면은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제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법률 이름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자, 갑이 있다. 자, 갑과 을이 금전 소비대차 계약 체결해요. 을이 갑한테 돈 빌려줬어요. 다시 한번, 을이 누구한테요? 갑한테 돈 빌려줬다고요. 예를 들어서 을이 갑한테 1억 빌려줬어요. 1억. 그럼 을은 이 1억에 대한 뭐다? 채권자다. 채권자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껏 살펴봤었던 담보물권 중에서 특히 저당권 같은 경우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 체결하고 뭐 체결해요? 저당권 설정 계약. 그래서 저당권자로서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을이 저당권자가 되는 게 아니라 갑과의 사이에서 대물변제 예약이라고 하는 거랍니다. 여기서 이 대물변제 예약이라고 하는 거는 물건으로서 대신해서 변제받겠다 이 말이에요. 물건으로서 대신해서 변제받겠다. 을이 갑소유 주택에 대해서 가등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등기 아시죠? 가등기. 자, 갑소유의 이 주택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가등기 한다고요. 가등기. 자, 그럼 우리가 이 가등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매매계약 체결해요. 을이 매수인입니다. 매수인 을이 갑한테 대금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대금을 들고 찾아갔어요. 그럼 당연히 갑이 뭘 넘겨주셔야? 등기를 넘겨주셔야 내가 뭘 준다? 대금 주겠죠? 잔금 주겠죠? 동시행위죠? 대금 들고 찾아갔는데 갑이 뭐라고 한다? 내일로 미룹시다. 일단 대금은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을이 죄송한데 그렇게는 안 되겠고 대금을 받으시는 대신에 제 명의로 가등기 하겠습니다라고 해요. 가등기. 자, 이렇게 가등기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은 을이 갑한테 일단 대금을 지급했고 역시 소유자는 누구다? 소유자는 여전히 갑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갑이 대금만 다 챙기시고 목적물을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팔아버리셨다. 그리고 병 명의로 등기까지 넘겼다. 그럼 병은 뭐가 되는 거예요?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을은 열받자. 그러면 이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본등기. 본등기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은 을이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그럼 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권으로 말소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등기부를 가지고 표현을 하자면은 첫 번째, 원래 소유자 누구였다? 가등기 권리자 을 이렇게 등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누가 들어왔다? 소유권 이전 등기해가지고 병이 소유자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가등기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직 소유자다 아니다. 아직 소유자 아니에요. 이 가등기에서 이 가자가 뭐냐면 이제 거짓 가자를 쓰거든요, 한자로. 근데 거짓 가자가 거짓의 의미보다도 이제 임시로 해놓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등기라고 하는 거는 일단 임시로 해놓는 거예요. 임시로 해놓는다. 뭘 유지하기 위해서? 순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에? 이 순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해놓는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갑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짓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는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가등기를 해놨다 하더라도 아직 소유권 취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갑이 병한테 만약에 파셨다. 그럼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만 이런 경우에 이 가등기에게서 뭘 하시면요? 예, 본등기를 하시게 되면은 을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얘 밑에 있는 애들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권 말소가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등기라고 하는 겁니다. 가등기. 이 가등기를 뭘로 지금 활용하는 거예요? 담보 물건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내가 니한테 얼마 빌려줬다? 1억 빌려줬다. 근데 내가 저당권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뭐가 되겠다? 가등기 권리자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갑이 돈을 못 갚으면은 저당권자는 어떻게 해요? 경매 때려가지고 그 주택 어떻게 해요? 팔아서 돈 받는 거죠. 근데 가등기 권리자는 돈 못 갚으면 이거 어떻게 하겠다?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 소유권을 취득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주택을 어떻게 하겠다? 뺏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등기 담보예요. 이해되세요? 가등기라고 하는 거를 담보 물건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좋습니다. 이게 가등기 담보입니다. 예. 근데 문제가 생겨요. 네? 문제가 생긴다고요. 1억을 빌려줬다. 근데 주택이 예를 들어서 한 5억짜리.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얼마를 빌려주고요? 1억 빌려주고 얼마짜리 가져간다? 5억짜리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남는 장사죠. 예? 남는 장사죠. 미친 듯이 성행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얼마 안 되는 금액을 빌려준 다음에 가등기 해버리고 이게 이제 가등기 담보 물건으로 인정이 되니까 이 5억짜리 주택을 어떻게 해버린다? 꿀꺽 해버린다고요. 꿀꺽. 에? 이거 문제 아니에요. 이거 해결해야 돼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 등장했다? 이 법이 등장했다 이 말이에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취지를 잘 아셔야 돼요. 취지를. 자, 그러면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야, 좋다. 그러면은 네가 이 가등기라고 하는 거를 담보 물건으로 활용하는 거 그거는 인정해 주겠다. 그거는 인정해 줄게. 그래서
네가 갑이 돈을 못 갚았을 때 이 가등기에 기해서 돈등기를 해가지고 소유권 취득하는 거는 뭐라고 안 하겠는데 네가 얼마를 빌려줬으니까요? 네가 1억을 빌려줬으니까 주택은 얼마다? 5억이니까 주택가액 5억에서 네가 받을 돈 얼마야? 1억을 빼셔가지고 이 4억 있죠?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갑한테 주라는 거예요. 이게 이 법률의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이 4억 있죠? 4억. 이 4억을 가리켜서 청산금이라고 합니다. 청산금. 청산금. 이 청산금을 반드시 채무자한테 주시고 뭘 가져가시라? 소유권 가져가시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어렵지 않죠? 예, 어렵겠죠 당연히. 처음이니까요. 자, 일단 내려가 봅니다. 내려가 보시면은 네모 2번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나와 있는데 오른쪽에 먼저 용어 정리가 나와 있는데 이것들은 뒤에 우리 책 뒤에서 보도록 하고요. 먼저 내려가 보시면 4번에 적용 요건이 나와 있어요. 적용 요건. 이 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적용 요건. 자, 적용 요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반드시 소비대차이어야 한다. 금전 소비대차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꿔준 돈. 꿔준 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만약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대금을 받기 위한 그 채권을 가지고 가등기를 했다. 그러면은 그건 가등기 담보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뭐 물품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뭐여야 하면 된다? 소비대차여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봅니다. 양괄호 1번 봅니다. 피담보 채권이 존재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피담보 채권이 소비대차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소비대차만 방어하면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매매 대금 채권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시험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 거는 매매 대금, 공사 대금,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물품 대금. 이런 거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을 가지고는 이 법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이 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제외. 오로지 뭐만? 소비대차만. 금전 소비대차에만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꿔준 돈. 에? 빌려준 돈이다 이 말이에요. 빌려준 돈.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 보시면 이제 양괄호 2번을 한번 보시면요.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일정한 권리를 채권자에게 이전하겠다. 내가 만약에 돈을 못 갚게 되면은 이 주택의 소유권을 어떻게 하겠다? 넘기겠다라고 하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필요하다. 그게 뭐다? 대물변제 예약이라고 하는 거다. 대물변제 예약이라고 하는 거다. 또는 매매 계약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자 양괄호 3번 보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양괄호 3번에 보시면은 자, 그리고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 이게 빌린 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붙인 이자 합산액을 초과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차용액이 뭐라고요? 빌린 돈 플러스 뭐? 이자. 이게 뭘 넘어야 된다고요? 목적물 가액. 이걸 넘어야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예? 아, 죄송합니다.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쳤습니다. 미쳤습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목적물 다액이 더 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주택이 얼만데? 주택이 예를 들어서 2억에 2억. 돈을 예를 들어서 근데 1억을 빌려줬다. 이러면 이 법이 적용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법이 적용되는 이유는 뭘 줘야 되니까? 채무자한테. 청산금을 어떻게 해야 되니까? 줘야 되니까. 이해되세요? 예? 청산금을 줘야 되는 건데 만약에 주택이 얼마다? 2억이라고 한다면 이거 청산금 있습니까? 예? 이런 청산금 있죠. 죄송합니다. 미쳤습니다. 진짜로. 자, 만약에 자 주택이 2억인데 3억을 빌려주셨다. 자, 이렇게 되면은 3억 빌려주고 2억짜리 주택이죠. 그럼 청산금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은 이 법이 적용될 필요가 이제 없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이 빌린 돈과 이자 요거랑 그 다음에 목적물 가액을 비교했을 때
자, 지금 현재 여기서는 현재 이 사례에서는 주택이 얼마야? 5억이야. 빌린 돈 얼마야? 예, 이렇게 됐을 때만 이 법이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적용된다. 만약에 이게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과로 2번에 대물변제 예약 그리고 매매 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가등기 담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양도 담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양도 담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채권자가 돈 빌려주고 가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뭘 해버린다? 소유권 뭐 한다? 이전 등기한다 이 말이에요. 아예 누구 명의로 등기를 넘겨놓겠다. 아예 채권자 명의로 어떻게 하겠다? 소유권 등기를 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돈 빌려주고 어떻게 한다고요? 소유권을 이전. 하지만 등기만 이전돼, 등기만.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양도담보라고, 양도담보. 이건 이제 더 나간 거죠, 더 나간 거. 자, 이래가지고 갑이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그대로 먹어버린다고요. 단 뭘 줘야 된다? 청산금. 예? 씌워줬네요. 청산금 줘야 된다, 청산금. 자, 그래서 이렇게 양도담보라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양과로 2번의 첫째 줄 오른쪽에 매매계약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대물변제 예약 혹은 매매계약. 자, 그런데 이렇게 양도담보를 만약에 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 넘어갈까요? 소유권 넘어갈까요? 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자, 힘내셔야 됩니다. 자, 저희가 1시에 이제 주로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1시를 넘길 것 같으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자, 갑과 을 사이에 일단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을이 뭐다? 채권자다, 채권자. 돈을 빌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설명드렸던 거는 이제 가등기 하는 거였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예 갑에게 있었던 소유권 등기를 을명의로 이전 등기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담보다? 이게 양도담보라고 하는 거예요. 양도담보. 매매계약 체결해가지고 대금을 실제로 갑한테 주고 등기를 넘겨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 빌려주고 담보 목적으로 등기를 받은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은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소유자 누구다? 여전히. 소유자 여전히 갑이에요. 갑이 소유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을이 자기 명의로 지금 등기는 되어 있는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갑한테 뭘 줘야 되겠어요? 예, 그렇죠. 청산금을 주셔야만이 을이 뭘 취득할 수 있다?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내려가 보시면요. 양과로 4번 한번 보세요. 채권자 명의로 가등기를 해놓던지 아니면은 이전 등기 해놓던지. 이 문장 이해되세요? 가등기가 뭔데요? 가등기 해놓는 건 무슨 담보인데요? 무슨 담보인데요? 가등기 해놓는 거는? 예? 이 법의 이름이 뭐예요? 가등기 담보죠. 가등기 해놓는 거 무슨 담보다? 가등기 담보다. 가등기 담보. 그러면 이전 등기 해놓는 거는 무슨 담보다? 양도담보다. 양도담보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담보가 몇 가지? 두 가지. 첫 번째 뭐예요? 가등기 담보. 두 번째요?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 양도담보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내려갑니다. 자, 내려가 보시면은 가등기 담보 계약이라고 되어 있고 당사자 되어 있는데 기억해 보시면요. 가등기 담보권자는 당연히 누구다? 채권자예요. 예. 오른쪽 갑니다. 니은에 설정자. 돈을 빌린 분 같은 경우는 채무자이거나 물상보증인이거나. 이거 저당권이랑 똑같아요. 저당권하고 똑같습니다. 자, 내려가 봅니다. 네모 4번에 이제 효력이 나와 있는데 자, 박스 밑에 동그라미 1번 봅니다.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배상, 실행비용. 요게 이제 전부 다 피담보 채권액의 범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저당권하고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저당권하고. 자, 그다음 동그라미 2번에 지연배상 1년분에 한한다라고 하는 것도 저당권과 동일하다.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시면 이제 양괄호 2번에 목적물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부합물, 종물. 부합물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까? 종물에 미칩니까? 종된 권리에까지 싹 다 미치거든요. 그것도 이 가등기 담보도 마찬가지로 다 효력이 미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내려갑니다. 네모 5번에 보시면 이제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이에요. 실행. 예, 여기서부터 이제 직접적으로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만약에 여기서 이제 중간에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리셋돼요, 리셋.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요, 다시. 자, 실행입니다, 실행. 자, 일단 가등기 담보권을 생각을 합시다. 가등기 담보권이라고 하는 거는 물권, 채권. 네? 물권이에요, 물권. 예, 물권입니다, 물권. 물론 비전형 물권이죠. 자, 근데 이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어요, 실행. 돈을 못 갚을 때 실행을 한다, 이 말이에요, 실행. 자, 근데 이렇게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실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첫 번째, 귀속청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귀속청산. 자, 그리고 처분청산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처분청산. 자, 여기서 이 귀속청산이라고 하는 말. 귀속청산이라고 하는 말은 소유권이 귀속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가등기에 의해서 뭘 해가지고 본등기 해가지고 뭘 취득하겠다? 소유권 취득하겠다. 이게 무슨 청산이다? 귀속청산이다. 자, 따라서 귀속청산 같은 경우는 청산 절차를 밟는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청산 절차. 청산 절차라고 하는 거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뭘 주는 거예요, 채무자한테? 청산금 주는 거예요. 그 차액을 주고 뭘 취득해라, 네가? 소유권 취득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처분청산이라고 하는 말은 귀속청산과 비교하기 위해서 해놓은 말일 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경매를 말하는 거예요. 목적물을 어떻게 해서 팔아가지고 그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권 행사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경매예요, 경매. 가등기 담보권자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매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가등기 담보권자가 경매 청구, 즉 처분 청산을 하시게 되면 이건 뭐랑 똑같아지는 걸까요? 뭐랑 똑같아진다? 저당권과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네? 저당권과 동일하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이 처분 청산을 우리가 따로 정리할 필요가 이제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저당권 파트에서 우리가 할 내용들이기 때문에 가등기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저당권과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내나 순위에 따라서 뭘 받는다? 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우선 변제권 행사하셔가지고. 자, 그런데 처분 청산 말고 이 귀속 청산을 하게 되면은 청산 절차를 거치셔서 궁극적으로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 거거든요. 예, 자,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법의 중점적 내용인 것이죠. 보겠습니다. 자, 먼저 네모 5번에 가등기 담보권 실행이라고 되어 있고 1번에 보시면은 귀속청산 의보입니다. 담보권자가 목적 부동산 소유권 취득하는 형식이다. 가등기에 의해서 뭘 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본등기 해가지고요. 물론 뭘 줘야 된다? 청산금 주셔야 된다. 내려갑니다. 절차 보세요. 절차 보시면은 지금 1단계부터 4단계로 나와 있죠. 이걸 다 거치셔야 돼요. 이거 중에서 하나라도 빠뜨리면은 청산 절차 진행이 안 됩니다. 첫 번째 뭘 하셔야 된다? 첫 번째. 예, 실행 통지라고 하는 걸 하셔야 된다. 두 번째 뭘 하셔야 된다? 청산 기간이 지나야 된다. 세 번째는요. 뭘 줘야 된다? 청산금을 지급하셔야 된다. 마지막으로요.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한다. 요 네 가지 과정. 요 네 가지 과정을 거치셔가지고 뭘 취득한다고요? 소유권 취득한다고요. 이 과정을 우리가 이제 하는 겁니다. 예, 내려갑니다. 실행통지부터 나와 있죠? 자, 실행통지. 자, 이 실행통지 과정에서는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하는 거예요. 청산금 평가액.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갑이 있고요.
채무자 갑이 있고 을이 가등기 담보권자다. 현재 갑이 소유하고 있는 이 주택이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주택이다. 내가 갑한테 빌려준 돈은 1억이다. 갑이 돈을 안 갚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뭐 한다고요? 첫 번째 뭐 한다고요? 에? 실행 통지한다고, 실행 통지. 야, 네가 계속 돈을 안 갚게 되면은 나 이거 청산 절차 들어갈 거야 라고 뭐 하는 거다? 선점포고하는 거다. 이해되세요? 돈 갚으라고 독촉하는 거, 독촉. 자, 이렇게 되면은 이 가등기 담보권자가 실행 통지를 할 때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청산금 이 평가액이라고 하는 걸 통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적물 가액에서 채권액을 빼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평가액이 얼마가 되겠어요? 5억에서 얼마를 빼서? 1억을 빼셔가지고 4억이 되는 것이죠. 네가 돈을 계속 안 갚으면은 내가 니한테 얼마를 주고 4억을 주고 어떻게 해버리겠다? 에? 소유권을 어떻게 하겠다? 가져와 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이걸 통지합니다. 실행 들어가는 거야 라고 통지한다고요. 자, 그런데 니은에 한번 보세요. 만약에 청산금이 없어요. 그래도 통지는 해야 됩니까? 예, 해야 된다고 돼 있네요. 청산금이 빵원일 수도 있거든요. 네? 빵원일 수도 있거든요. 그때도 통지는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오른쪽 갑니다. 오른쪽 갑니다. 자, 리을에 가봅니다.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의 액수가 객관적 청산금의 평가액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실행 통지로서의 효력이나 기간 진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돼요. 여기가 아주 우리가 진짜 돌아버린 거. 이것 때문에 돌아버린 거. 이것 때문에. 첫째 줄에 일단 중간에 보시면 주관적 평가액이다라고 되어 있죠.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한다 이 말이에요. 뭘 평가한다고요? 이 주택의 가액을 나름대로 평가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주관적으로 평가를 했다 하더라도 진행에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가등기 담보권자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주택이 얼마짜리니까요? 5억짜리니까 5억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주택을 야, 이 주택 이거 1억이야. 에? 지 마음대로 1억이라고 평가를 해요. 그리고 내가 받을 돈 1억 해서 네가 받을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실행통지 청산금 평가했어요. 이래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주관적 평가이기 때문에. 무슨 평가요? 주관적 평가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흔들리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라고 흔들리죠. 자, 근데 뒤에 넘어가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할 수 있는 자구책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관적 평가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이 이렇게 이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문제가 있다 없다? 주관적으로 평가하시더라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내려갑니다. 통지 상대방이에요. 통지를 할 때 첫 번째 기억에 채무자한테 일단 통지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물상 보증인이 계시면은 보증인한테도 통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담보 가등기 후에 소유권 취득한 제3자가 있다면 얘한테도 하셔야 돼요. 얘가 누굴까요? 담보 가등기 후 소유권 취득한 제3자. 비슷한 말로 저당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들어온 소유자. 누구예요? 얘? 제3취득자예요. 제3취득자.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실행통지 첫 번째. 이거는 무슨 평가? 주관적 평가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실행통지를 해야 될 상대방이 누가 있다? 첫 번째, 채무자. 그 다음에요. 물상 보증인. 마지막으로 그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제3취득자까지. 이분들에게 싹 다 통지하셔야 돼요. 한 분이라도 빠지면은 절차가 진행이 안 돼요. 진행이 안 됩니다. 한 분이라도 빠지면 싹 다 통지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니은의 둘째 줄 보면 이런 말 나와 있죠. 통지를 하지 않으시면은 청산기간이 진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밑에 줄 오른쪽 본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뭘 취득할 수 없다?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다라고 돼 있죠. 양도담보라고 한다면은.
자, 그럼 내려갑니다.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통지 구속력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조 봅니다. 채권자는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해서 다툴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툴 수 없다. 네? 다툴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택이 5억짜리 주택이고요. 이 5억짜리 주택을 갑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을이 담보권자입니다. 가등기 담보권자예요. 을이 갑한테 빌려준 돈이 예를 들어서 3억이에요. 3억.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른 뭐 저당권자라든지 들어올 수도 있습니까? 네,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이 저당권자가 갑한테 빌려준 돈은 예를 들어서 1억이다. 이 상태예요. 자, 이 상태인데 만약에 이 가등기 담보권자가 실행 통지를 하면서 주관적으로 5억짜리 주택을 예를 들어서 야, 이거 3억밖에 안 되겠는데? 라고 평가했어요. 그리고 내가 받을 돈 얼마예요? 따라서 네가 받을 수 있는 돈은 빵원이야 라고 통지했어요. 그럼 이 저당권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을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못 받아요, 돈을. 자, 그런데 우리 책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채권자가 이 통지, 청산금 평가에 대해서 다툴 수 있다, 없다? 다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이 을은 지가 이 빵원으로 통지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다툰다라는 거는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안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저당권자, 이 병도 채권자죠. 얘도 다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다툴 수 있다, 없다? 없다. 다툴 수 없어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흔들리죠. 아니 왜 다툴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5억짜리 주택을 3억으로 평가를 하더라도 다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자구책이 이제 이 다음 페이지서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네?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608페이지 보시면은 니은에 보세요. 청산 의무 발생 시기다라고 해가지고 청산 기간 오른쪽에 보시면은 몇 개월이야? 2개월이라고 돼 있어요. 2개월. 청산 기간 몇 월이라고요? 2개월. 가등기 담보권자가 실행 통지를 하신 다음에 몇 월이 지나야 돼요? 2개월은 일단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2개월. 왜 이 2개월의 기간을 두느냐 하면은 얘가 지금 5억짜리 주택을 3억에 평가했죠. 그래서 네가 받을 돈 얼마야? 빵원이야. 열 받는다, 열 안 받는다? 열 받는다. 나 돈 한 푼도 못 받아요. 하지만 다툴 수 있다, 없다? 다툴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 후순위 담보권자가 이 주관적 평가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면 청산기간 2개월 있죠? 청산기간, 저 기간 동안 2개월의 청산기간 동안에 경매 청구할 수 있어요. 경매 청구를 해버리게 되면은 청산 절차 진행됐던 거 있죠? 중단돼요. 중단되고 뭘로 가버린다? 경매로 가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2개월의 기간을 왜 두는지 아셔야 돼요. 2개월의 기간을 두어야 되는 이유는, 청산기 2개월을 두어야 되는 이유는 만약에 이 주관적 평가에 대해서 뭐가 있을 때, 후순위 담보권자가 불만이 있을 때, 열받네. 어떻게 해버린다? 경매 청구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직 돈 받을 날짜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매 청구할 수 있어요. 2개월의 기간 내에서. 자, 이렇게 경매 청구를 해버리게 되면 청산 절차 진행됐던 거 싹 다 중단돼버리고 이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경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만약에 5억에 낙찰됐다라고 한다면 1순위에 얼마 받겠다? 3억. 그리고 1억. 이렇게 받고 이제 나가시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예. 재밌죠? 예. 저만 재밌네요. 자, 내려갑니다. 자, 청산 금액에서 기억에 이제 청산금이 나오게 되는데 니은에 한번 보세요. 니은. 이 청산금을 통지를 하실 때 니은의 첫째 줄 중간모입니다. 이미 성립하고 있는 선순위 담보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만약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설명합니다. 자, 만약에 1순위에 가등기 담보권자 을이 있고 2순위에 가등기 담보권자 병이 있습니다. 을이 빌려준 돈이 예를 들어서 3억이고 병이 빌려준 돈이 1억이라고 칩시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병이 만약에 실행 통지를 한다면
실행 통지를 한다면 얘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자, 실행 통지를 하게 된다면 주택가액 얼마야? 5억에서 먼저 뭘 뺍니까? 요걸 빼는 거예요. 선순위 담보권자 채권액 얼마야? 3억. 그 다음에요. 내가 받을 돈 1억. 해가지고 이거 얼마입니까? 1억 맞습니까? 이렇게 통지한다고요. 그러니까 선순위의 담보권자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 있다면 그거를 고려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1순위에 있는 가등기 담보권자가 실행 통지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주택가액 얼마? 5억에다가 내가 받을 돈 얼마야? 고려할 필요 있습니까? 고려할 필요 없어요. 얼마로? 2억으로 평가를 해버리고 통지해버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선순위는 후순위를 고려할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후순위는요? 선순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 고려할 필요 있습니까? 에? 고려할 필요 없어요. 고려할 필요 없어요. 무시하면 돼요. 그냥 무시. 하지만 아랫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고려하셔야 돼요. 고려하셔야 돼요. 비를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취지를 받으시고요. 자, 책을 넘깁니다. 자, 책을 넘겨보시면 이제 610페이지 보시면은 양괄호 5번 보세요. 소유권 취득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실행 통지하고 청산기간이 경과하고 청산을 하시게 되면은 그 줄 오른쪽에 담보 가등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첫 번째 뭐 한다고요? 실행 통지한다. 하지만 주관적 평가다. 누구한테 통지해야 된다? 요 세 명한테 다 하셔야 된다. 채무자, 물상보증인, 그리고 제3취득자에게. 그리고 나서 몇 월을 기다려줘야 된다? 이 2개월 왜 기다려주는 거다? 후순위 담보권자가 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2개월을 기다려준다. 자, 그리고 나서 뭘 지급한다? 네, 청산금 지급하는 거예요. 5억짜리 주택에 대해서 가등기 담보권자가 1억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4억을 이제 지급을 하시는 거예요. 다 지급하셨다.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본등기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뭘 취득한다? 예,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청산 절차가 종료가 되게 됩니다. 종료가 되게 된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갑니다.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청산금 지급 채무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 채무 이행 사이에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뭐가 동시 이행이라는 거예요, 지금? 청산 절차 중에서 이 청산금 지급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본등기 해주는 거 있죠. 이게 뭐다? 동시 이행이다 이 말이에요. 동시 이행이다. 자, 무슨 말이냐? 채무자 갑 그리고 가등기 담보권자 을.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분명히 주택가액이 5억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빌려준 돈이 1억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이걸 갖다가 주관적으로 1억으로 평가를 지 마음대로 해버리고 내가 받을 돈 1억 해가지고 너는 얼마를 받는다? 빵원을 받는다라고 주관적 평가를 하셨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다툴 수 있습니까? 다툴 수 없어요. 절차 진행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여기서 후순위 다른 담보권자가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얘가 어떻게 해주겠어요? 경매 청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아지겠죠? 근데 만약에 없다면 후순위 담보권자가 만약에 없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완전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 이행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주관적으로 1억으로 평가해가지고 네가 받을 돈은 빵원이야. 그러니까 빨리 등기를 넘겨줘라고 했을 때 갑이 어떻게 한다고요? 거절한다고요. 네가 정당하게 평가된 평가 금액을 나한테 줄 때까지 난 어떻게 하겠다? 본등기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거절하겠다. 이게 뭐예요? 동시행의 항변권 주장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니까 이 주관적 평가에 대한 자구책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2개월의 청산기간, 후순위 담보권자가 불만이 있을 때 뭐 할 수 있다? 경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절차 다 중단돼 버린다. 그리고 채무자의 자구책은 뭡니까? 동시행 항변권이에요. 거절해 버리는 겁니다. 네가 정당한 금액 줄 때까지 나는 뭘 안 넘기겠다? 등기를 넘기지 않겠다는, 본등기 해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 취지로 보셔야 돼요. 이 동시행 관계 있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요. 자, 까지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네,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자, 넘어가 봅니다. 612페이지 보시면은 네모 6번입니다. 목적물이 경매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가등기 담보권자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어요, 분명히. 가등기 담보권자도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등기 담보권자가 1순위에 있다 하더라도 후순위가 경매 청구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다? 경매 절차 들어가 버리는 거다. 맞습니까? 예, 그런 취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먼저 1번에 보시면은 가등기 담보권자의 임의경매 청구. 네,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경매 들어가게 되면은 셋째 줄에 가등기 담보권을 뭘로 보겠다? 예, 저당권으로 보겠다 이 말이에요. 저당권으로 보겠다. 그냥 순위에 따라서 우선 면제권 행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2번 보세요.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청구하셨다. 첫째 줄 중간 정도 봅니다. 청산금의 평가액이 부당히 낮게 평가가 됐다. 불만이 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청산 기간 내에 하나요. 이거 몇 월이다? 2월이다, 2월. 이 기간에 한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경매 청구할 수 있다. 누가요? 후순위 담보권자가요. 예, 열받으니까 경매 청구해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가등기 담보권 소멸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에 청산 절차 끝났다. 그럼 당연히 소멸되는 거예요. 본등기 하게 됨으로써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번에 경매가 때려졌다. 그러면 당연히 소멸되는 겁니다. 저당권과 동일해지는 것이죠. 자, 까지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가등기 담보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식사하러 가시기 전에 한 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이 가등기 담보권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뭐다? 담보 뭐다? 물권이다. 담보 물권이다라는 거. 담보 물권이다. 그리고 이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하는데 실행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경매 청구할 수가 있고 또 뭐 할 수 있다. 귀속 청산, 즉 청산 절차를 밟을 수가 있는데 청산 절차를 밟으실 때는 반드시 몇 단계? 이 4단계를 거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실행 통지합니다. 두 번째, 청산기간 2개월 기다려 주셔야 되고요. 뭘 지급해야 된다? 청산금 지급하시고 막바지에 본등기 하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제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리됩니까? 예, 이런 취지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2시 10분서부터 이제 특별법 2개 남았거든요. 2개 남았습니다. 2개 할 수 있겠죠? 자, 2개를 마무리를 하고 이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